샬롬, 살아있는 갈대 10번째. 상감은 뭐 하고 계신답디까? 이란이 물었다. 상감?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원군을 영접하려고 문에서 기다리면서 이 말을 땅에 받고 절을 했단다고 합디다. 중전 얘기를 해보시오. 발가 벗었답디까? 중전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잔다고 하던데요. 젊은이 하나가 소리쳤다. 소문이 그렇다면 아마 발가 벗고 있었을 테지. 마차꾼이 낄낄거렸다. 중전도 발가 벗으면 여느 아녀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에도 이라는 이런 끔찍한 농담을 참고 들을 수가 없었다. 덧없이 기품 있고 아름다운 중전 마마를 주막의 상스러운 역적놈들이 발가 벗기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가 중전 마마의 환란을 농담거리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역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라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중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중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신하셨겠소. 마차꾼이 응수했다. 아하, 댁은 중전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시녀 하나가 손을 맞잡고 비비꼬면서 아낙네들이 내는 그런 청승맞은 소리로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중전은 시녀의 뺨을 때리면서 입 다물라고 하셨다지 뭐요. 그리고는 옷을 벗어 자기에게 입히라고 분부하셨대요. 시녀는 시키는 대로 했고 이 대목에서 마차꾼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까딱이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중전은 시녀의 옷을 입고 계셨답니다. 그때 대원군 일파가 궁궐로 저들어와서 중전의 침소로 들이닥쳤는데 시녀는 발가 벗은 채 서 있고 중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요. 그래서 시녀를 중전으로 착각했답니까? 어느 젊은이가 물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느라 그의 눈은 번들거리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다. 반군들이 붙잡았을 때 시녀는 막 중전의 옷을 입던 참이었는데 시녀가 중전 흉내를 내면서 내 몸에서 손을 치우지 못할까 하고 호령을 하길래 옷을 입을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잡아갔다더군. 이라는 숭늉 대접을 들어 단숨에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어떤 꼴을 했을지 궁금하군요. 중전 대신 시녀라니 그 사람들이 중전한테 보기 좋게 당한 거요. 하지만 방금 한양에서 돌아온 마차꾼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일당이 시녀를 대원군 앞으로 끌고 갔는데 중전이 아니라 시녀가 끌려온 것을 보고 대원군은 막을 욕을 퍼부으면서 그 작자들을 감옥에 넣었답니다. 시녀는 대원군이 목 잘라 죽였대요. 일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보아야겠소이다. 볼 일이 있어서요. 그가 하인에게 조차 털어놓지 못한 것은 자기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었다. 대원군은 김씨 일족이 중전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게 틀림없다. 중전은 국왕 옆에서 국사를 돌보기 시작한 이래 누구보다도 김씨 문중을 아꼈다. 그리고 김씨 문중에서도 중전이 가장 총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란이었다. 이제 대원군이 복수하러 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란 자신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연루한 부친을 해치려고 하지 않을까. 복수는 폭군의 권리인 것이다. 주막에 묵지 않을 것일세. 그는 하인에게 일렀다. 새 말을 사게 한양에 당도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릴 것이니. 그가 남대문을 들어섰을 때 성안은 적막했다. 거리를 나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무심히 오고 갔다.
그가 지나가도 아무도 드러내놓고 쳐다보지 않았으며 설사 그를 알아본다 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의관은 기나긴 여행으로 남루해졌고 수염도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그렇다고 못 알아볼 리는 없었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의 얼굴을 알아보아야 했다. 어쩌면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일까. 그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거리에는 인적이 뜸한 것 같았지만 시장은 서 있었다. 생선전, 푸주간, 국수전에 야채전까지 모두 나와 있었다. 노점마다 여전히 홍시가 수북히 쌓여 있고 아이들의 행상과 과객들의 다리 사이를 손살같이 오가고 있었다. 어린 사내 녀석 하나가 그의 말 앞에 넘어져 흙바닥 위에서 앙앙 울어댔다. 그러나 이라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일어나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말을 멈추지 않고 자기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문 앞에서 말을 내린 그는 고삐를 하인에게 던져준 다음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중문을 밀치니 빗장이 걸려 있었다. 쪽문 들창으로 문지기가 내다보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도 문을 열지 않았다. 바깥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문지기가 집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의 도착을 알리러 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려니 문지기가 다시 돌아와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 문을 빼꼼 열고는 그가 안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다시 새 빗장을 질렀다. 돌아오셨군요, 나으리. 부처님 문덕입니다요. 문지기가 소리쳤다. 식구들은 다 있는가? 예, 다 계십니다요. 이라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사랑채는 불을 지펴 따뜻했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아이의 울음소리도 없이 적막했다. 그가 막 말을 때려는 잠에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이는 잠시 그렇게 서 있더니 이윽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순이가 몸을 빼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아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시국에는 벽에도 기가 있는 법이다. 그녀는 발꿈치를 지켜들고 남편의 귀에 입을 갖다 댔다. 그분이 여기 계세요. 순이는 그가 알아들었나 보려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누구 말이요? 중전 마마요.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중전 마마라고? 중전 마마가 왜 하필 내 집을 은시처로 삼아 아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단 말인가? 마마의 호위병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순이가 다시 속삭였다. 마마께서 여기 계시는 줄은 아무도 몰라요. 하인들에게는 궁궐의 상궁이라고 하셨어요. 중전께서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고는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다시고는 하루 종일 중전을 애도하는 척하면서 자리에 누워 계세요. 아무도 마마 곁에 가지 않아요. 방에 휘장을 치고 계신답니다. 수라상은 제가 밤에 올리고요. 언제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단 말이오. 이제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집안에 퍼진 만큼 언제일지는 아무도 점칠 수가 없었다. 독 선생이 그가 없는 몇 달 동안 부쩍 자란 큰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유모가 데리고 온 둘째 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두 발을 벌리며 걸음마를 했다. 이라는 두려움을 숨기고 짐짓 반가운 표정과 웃음을 지으며 칭찬을 해 주었다. 하인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가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한 반가움을 전했다. 그는
이들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젓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무도 그가 없는 동안 궁궐에서 벌어진 사건을 들먹이거나 자신들의 은밀한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에게 일일이 그동안 충직하게 본분을 지켜준 데 대해 지하했다. 하인들에게는 돈을 주고 두 아들에게는 비취로 만든 작은 동물 인형을 주었으며 선생에게는 산사의 주지 스님으로에게서 받은 고대 시집을 선물했다. 이제 좀 씻은 다음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어야겠네. 집에 오니 기쁘게 한량없네. 이제 다시는 집을 떠날 일이 없을 걸세. 그는 말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 집안에 조발사가 와서 수염을 깎고 그의 긴 머리를 감겨서 벗긴 뒤 다시 상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순이가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아들은 잠을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왔다. 저녁은 그렇게 지나가고 밤이 되면서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동안 일하는 내내 골방에 숨어 휘장을 들이우고 있는 중전 생각만 했다. 중전 마마를 더 안전한 은시초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하인들이 충직하다고는 하지만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하는 하녀 중에 누군가가 허튼 소문을 입 밖에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주인집에 이상한 부인이 있어 하루 종일 휘장 뒤에서 자리 보전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 그 한마디면 만사가 끝장일 수도 있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그는 순이에게 말했다. 자, 이제 마마 계신 곳으로 가봅시다. 평복 차림의 중전은 작은 책상 앞에 방석을 깔고 앉아 빨간 공단에 술을 놓고 있었다. 말없이 움직이는 중전의 손 위로 두 자루의 촛불빛이 일렁였다. 중전은 문이 열린 뒤에도 그가 들어설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마. 절로 튀어나온 말이었으나 그는 목소리를 죽였다. 중전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그는 말없이 서서 중전을 바라보았다. 중전이 그를 올려다보더니 두 손을 책상 위로 내렸다. 양손 사이에서 붉은 공단 더미가 번쩍이고 있었다. 경의 둘째 아들한테 줄 비단실을 만들던 참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서서 중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이도 뒤따라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오늘 밤 이 집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여기는 안전치가 못하옵고 신으로서는 마마를 보호할 수가 없나이다. 제 식솔마저도 보호할 수가 없는 형편이옵니다. 의관을 따뜻하게 갖추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촛불을 끄고 계시옵소서. 제가 마마를 모시러 오겠사옵니다. 신과 함께 말을 타고 먼 곳으로 떠나시옵소서. 충지하는 친구가 있나이다. 중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커다란 검은 눈을 이란의 얼굴에 못 박은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사각형의 붉은 공단을 들고 바늘을 찔러 넣었다. 준비하고 있겠소. 그리고는 끝이었다. 이와 순이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 그들 내외가 아무리 금실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순이는 두꺼운 옷 한 보따리를 꾸미고 주막에서 묵을 수 없거나 눈이 내려 외딴 곳에 갇힐 경우에 대비해 말린 음식을 챙겨 넣었다. 이란이 집에서 입는 옷을 벗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그녀가 물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하인을 데려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망설였다. 그 사람이 충직하기는 하지만 자기 식구들하고 몇 달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소. 게다가 발각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녀가 말을 막고 나섰다.
당신 혼자 가시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만약 복병이라도 만나 화를 당하시면 누가 돌아와서 제게 기별하겠어요. 울음을 삼키느라 그녀의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아내가 강하게 마음 먹도록 나무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내겐 당신의 용기가 필요하오. 나 혼자 힘만으론 험난 앞날을 헤쳐 갈 수 없소. 당신이 눈물을 보이면 내 마음이 약해지오. 중전마마께 충성하는 것이 내 본분이오. 그분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남겨두고 집을 떠난 중전마마를 보호할 것 같소. 중전마마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상감을 대원군으로부터 다시 떼어 놓아야 하오. 다양스럽게도 상감께서 중전을 사랑하고 의지하신다고 들었소. 상감께서는 부친을 별로 좋아하지 않소. 그분은 대원군에 맞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만큼 강하지가 못해서 스스로를 한탄하신다고 하오. 적어도 내가 듣기로는 그렇소. 몇 달만 기다려 주오. 내 계획이 제대로 들어맞는다면 중전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게고 그러면 옥자가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할 거요. 그런데 왜 꼭 당신이 가야 하는 거죠? 그녀는 착잡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마마께서 날 믿기 때문이요. 그녀는 어깨 너머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털을 댄 옷을 입고 가세요. 제가 가져오겠어요. 그날 밤 야심한 시각에 그는 중전이 기다리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갔다. 하인에게는 말 3匹를 문 밖에 대령시켜 놓으라고 분부했다. 그 대목만은 순이에게 양보했지만 하인에게는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니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일러 놓았다. 순이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는 방문 밖에서 기다렸다. 이윽고 순이가 중전의 손을 꼭 잡고 방을 나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중전은 안에 털을 댄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비단 장옷을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온 집안이 잠든 가운데 이란이 앞장서고 걷고 중전은 순이와 함께 그 뒤를 따랐다. 다행히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문 밖에는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지기까지 잠이 들었기에 하인이 조용히 문을 연 뒤 말 3필의 고삐를 지고 서 있었다. 일하는 중전을 부축해 말에 데워드리고 나서 순이를 향해 돌아섰다. 어서 들어가시오. 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꿈이나 꾸시구려. 곧 다시 돌아오겠소. 사내 대장부로서 당신한테 맹세하리다. 그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돌아섰다. 이라는 그녀가 대문에 쇠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에 올라 일행을 이끌고 밤길을 달렸다. 하인이 말 발굽을 헝겊으로 싸매 놓았던지라 말 발굽이 자갈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성문 앞에 도착하자 수문장이 누가 한양을 빠져나가려 하는지 보려고 등불을 높이 지켜 들었다. 중전이 장옷을 들어 올렸다. 그 얼굴을 본 수문장은 말없이 돌아서서 쇠 빗장을 벗겼다. 그날 밤과 그 뒤 며칠간 일하는 서울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자갈 깔린 대로를 버리고 시골길과 산길로 말을 몰았다. 어둠이 내리면 주막이 아니라 마을 농가에서 잠을 정했다. 중전은 일찍이 이렇게 많은 백성과 얼굴을 대해 본 적이 없었다. 이라는 자신이 한 여인만을 숨기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형상을 한 여러 여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전은 농가에 방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한두 개는 벽장보다도 못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갑자기 중전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뭐라고? 이 더러운 산것들하고 한 방에서 자란 말이오? 첫날 밤
그녀가 이란에게 부르짖었다. 마마께서는 지금 먼 친척을 만나러 가는 병민이고 신은 마마의 오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소서. 중전은 금세 수그러졌다. 난 늘 오라비가 있었으면 했소. 그녀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가 중전에게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부드러운 목소리와 왕실의 억양으로 병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단번에 알아차렸을 터였다. 수줍은 척 하소서. 여인네들은 부친이나 오라비, 남편이 말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해지자 중전의 눈과 미소에는 억누를 수 없는 장난기와 생기가 배어 나왔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 지체 높고 고집센 여인 앞에서는 냉담하고 무뚝뚝하게 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긴 해도 일하는 순이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강렬하지 않았다면 중전이 필시 자신을 번뇌에 빠뜨렸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전은 이제껏 그가 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미모를 중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했다. 감히 자신을 추궁거리는 사내는 목을 베거나 사약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전이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신하는 절대 왕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한 여인으로서 중전이 그를 일부러 유혹한다 할지라도 신하 이상으로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중전에 대한 그의 존경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시골 사람들의 형편없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노라고 불평하는 중전에게 그가 다일렀다. 아울러 명심하실 것은 이 사람들은 마마의 백성이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음식을 먹고 살 것이며 1년에 한두 번 돼지고기 몇 점 맛보는 것이 고작이라는 사실이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방이 비좁게 느껴지고 냄새가 지독해서 숨도 쉬기 어려우시다 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마마의 백성이고 들어가 살 대궐에 있는 것도 아니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그녀가 단식했다. 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옵니다. 마마께서 용기를 잃지 않으신다면 올해 안에 황궁하실 것이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중전의 심기를 달랬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중전의 고집이 사라지고 불평도 적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지켜보았으며 그럼으로써 중전의 면모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어느 추운 겨울밤 충주의 당도했다 일하는 친구 집으로 가서 채찍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친구가 직접 나와 문을 열었다. 가난한 선비인 그에게는 하인이 없었던 것이다. 나 일하니세. 아니 일하니? 들어오게 어서 들어와. 어렸을 때 공부를 같이 한 데다 못 본 지 오래되었는지라 친구의 목소리는 반가움에 차 있었다. 이라는 말 고삐를 하인에게 넘겨주고 문 안으로 들어서서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다. 궁궐에서 빛이 나온 귀인을 모시고 왔네. 그분을 안전하게 숨겨드려야 하네. 자네라면 그분을 기꺼이 숨겨줄 거라고 생각해서 왔다네. 선비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서울에서 들려온 소문으로는 중전이 죽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중전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강가에 중전으로 보이는 시체가 떠내려온 적도 없는 데다가 우물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전의 옷을 입고 죽은 여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알고 보니 중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네 설마? 선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 짐작대로네. 그러니 어서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도록 해주게. 우리도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얼어서 돌아가실 지경이네. 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 드려야겠네. 이라는 친구와 중전을 숨겨주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는 진정한 선비였다. 그는 학문을 사랑했기에 가난하게 살았고 따라서 잃을 것이 없었으며 용감했다. 안 사람한테 얘기하겠네. 그건 그렇고 문을 열려 있네.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셔오게. 친구가 앞장서 집으로 들어가고 일하는 중전을 부축해 말해서 내린 다음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제 벗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 집을 마마의 은시처로 택한 것이옵니다. 게다가 살림이 풍족하지 못해 더욱 안성맞춤이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마마는 무사하실 것이옵니다. 마마께서는 이 집안 식구처럼 젖이나실 것을 강청하옵니다. 여기서는 중전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의 식구라고 생각하시옵소서. 중전은 오랫동안 고된 여행을 한 뒤라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백성들의 참모습과 그들이 사는 형편을 보았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값비싼 보석과 비단을 탐하거나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녀는 귀족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다. 명심하겠소. 그럼에도 그는 중전을 여기 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선비의 아내는 절을 하고 정신이 반쯤은 나간 얼굴로 그들을 맞아들였다. 선비는 아내에게 중전의 이름은 물론 마마라는 호칭도 부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그녀는 시키는 대로 따랐지만 그래도 황송해했다. 쇳내를 따라오십시오. 그녀가 나지막히 말했다. 중전은 애원하는 눈초리로 일안을 돌아보았다. 하루 이틀쯤 여기 머물 수 없겠소. 한두 시각도 아니되옵니다. 즉시 돌아가서 마마를 다시 궁으로 모실 계획을 세워야 하옵니다. 그 계획에 대해 함께 상의해 본 적이 없질 않소. 신은 마마께 짐이 될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마마께서는 친구처럼 이 집 식구를 도우면서 여기 조용히 계셔야 하옵니다. 이 집 부인의 집안일을 도소서. 이 집에는 하인이 없나이다. 부인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시되 마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삼가소서. 이 기회를 통해 학문과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외에는 어떠한 재물도 없는 가난한 선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십시오. 이 사람들 역시 마마의 백성이옵니다. 작별 인사인 셈이요. 중전이 물었다. 이라는 커다란 눈동자로 불안감을 읽었다. 곧 뵙게 될 것이옵니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선비의 안악이 중전을 안내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중전이 갑자기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눈으로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중전은 품 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뭔가를 그의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손을 내려다본 그는 숨죽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중국산 경옥으로 만든 중전의 도장으로서 중전의 공식 칭호가 새겨져 있었다. 받아두시오. 경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관 대작들에게 내 이름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잖소. 경의 목숨이 곧 내 목숨이니까 말이오.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였다. 중전이 기다리고 있는 아낙네에게로 서둘러 돌아가는 동안 중전이 기다리고 있는 아낙에게로 서둘러 돌아가는 동안 그는 얼이 빠진 채 오투건이 서 있었다. 중전이 자신을 그토록 믿어주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 중전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인이 말들을 먹이고 쉬게 하는 동안 그는 잠시 친구와 자리를 함께 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나는가? 동틀 때 자네 문 앞에 말들에 메어 있는 게 눈에 띄면 좋지 않네. 그리고 나와 내 하인이 자네 집에 있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아. 남정네는 여인네보다 숨기기가 더 어렵거든. 아참, 잊어버리기 전에 일러두겠네만. 부인들어 마음 맞게 허름한 옷을 좀 빌려드리라고 하게. 옷이라곤 지금 입고 계신 것뿐이니까. 그리고 누가 마마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얼마 전에 과부가 된 먼 일가 부치인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와 있다고 하게. 나는 아직도 어리둥절하네.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몇 달 안에 꼭 다시 오겠네. 선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마마께 어떤 음식을 올리면 좋겠느냐고 안사람이 묻던데 아무거나 잘 드시네. 그는 잘라 말하고 길을 나섰다. 누추한 집에 사는 선비의 식구들은 중전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중전은 자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그런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선비 아내는 늘 가까이 있었으나 황송한 마음에 중전이 일부러 말을 시키지 않는 한 입을 열 줄 몰랐다. 선비는 별채로 된 오두막이 작은 책상 하나를 놓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몇 권 안 되는 책을 읽거나 시를 쓰며 따로 지냈다. 그는 매일 아침 중전 앞에 나아가 절을 한 다음 안부를 묻고는 바로 물러났다. 중전은 자신의 운명을 곰곰이 반추해 보는 때가 많았다. 아침 해 뜰 시각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 순간 수탉이 운 걸 보면 역마살에 끼어 있는 팔자라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그녀는 이제껏 팔자에 들어맞는 삶을 살아왔다. 자기가 고집이 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격 강한 것 또한 사실이다. 자기의 강인함에 생각이 미치자 상간 생각이 났다. 그녀는 상감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그녀에게 숨겨온 것인지도 모른다. 상감의 모친은 강한 분이셨고 상감도 어린 시절 내내 부친에게 은밀히 저항하는 습성을 키워왔다. 부친을 사랑하면서도 중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도 일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던 것이다. 대원군의 복권도 어쩌면 상감이 승낙하신 것은 아닐까. 오로지 권력에 대한 대원군의 집착에 의한 것이라면 서울 곳곳에 눈과 귀가 있는 상감이 미리 음모를 막아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대원군의 복권을 상감이 승낙하였다면 그건 상감이 중전을 미워하여 전에 대비에게 반기를 들었듯이 중전에게 반기를 든 것은 아닐까. 중전이 종주국으로 중국을 좋아하니까 중국의 종주권을 반대하는 자신의 부친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상감이 언제부터 어른이 된 걸까? 그리고 왕실의 불협 화음이 나라의 문제와 뒤엉키고 나아가서 쇠락하는 중국과 메이지 유신으로 한층 강력해진 일본의 힘이 뒤엉키게 된 것은 또 언제부터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중전은 그런 생각들로 부쩍 초조해졌다. 이란으로부터 희망적인 정갈이 오기는 틀린 노릇이었다. 그는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미리 말했었다. 황궁하셔도 될 때가 오면 마마의 여언을 문 앞에 대령하겠사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다시 없어서 보낸 사람은 신일 것이옵니다. 그러나 여언은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초조했으나 이제 화가 났다. 한 번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문 밖으로 나갔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과
그 너머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보았다. 선비의 집은 마을 변두리에 있었다. 마을 이래야 초가집 몇 채에 불과했고 대부분 농사꾼과 그 식솔들이 살고 있겠지만 선비도 몇 명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 선비 너댓이 중전이 머물고 있는 집에 자주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선비의 안악은 중전에게 골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당부했다. 마마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친구분들을 오지 못하게 하라고 바깥 양반에게 누누이 당부했사옵니다. 그런데 늘 오는 분들인지라 갑자기 못 오게 하면 틀림없이 까닭을 물어올 것이라 하옵니다. 중전은 이 말에 흥미를 느꼈다. 늘 명령하는데 익숙한 중전 아니던가. 선비의 안악은 중전의 놀란 표정을 보고 서둘러 설명을 계속했다. 마마께서는 선비들을 잘 모르시옵니다. 그들은 고집불통이어서 못할 일이 없습지요. 마음은 아이같이 전진스럽지만 재기와 지혜는 타고난 분들이랍니다. 쇳내가 고생한 것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사오리까. 정말이지 선비를 남편으로 섬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듣고 보니 더더욱 그 선비들의 말을 들어봐야겠네. 문을 살짝 열어놓게. 바로 그 순간 마당에 서 있던 중전은 마을에서 선비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모두 하얀 도포 차림이었다. 이 집 선비의 안악이 그렇듯이 그들의 안악도 매일같이 새로 빨아 대령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거기다가 말총으로 만든 검정 갓을 쓰고 턱 밑으로 끈을 묶었다. 그 길다란 갓 때문에 실제보다 키가 더 커 보였다. 키가 작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줄로 들어오기 때문에 뒤로 머리가 층층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모두 본 다음 서둘러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 놓았다. 다행히도 골방에는 창문이 없어서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복판에 작은 책상을 놓고 한 방에 빽빽이 둘러앉은 5 선비를 문틈으로 내다볼 수 있었다. 오랜 지기들 사이에 격이 없는 인사 한 말이 오고 갔다. 중전은 그들이 가난하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시절 학문을 배우면서 자란 중전이라 공자님 말씀이 떠올랐다.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을 이만하면 조카도다. 옳지 못한 부귀영화는 내게 한갓 뜬구름과 같구나. 그런데 이 선비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쾌활하기도 하다는 것을 중전은 곧 깨달았다. 선비들은 차를 마시면서 그날의 즐거운 모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지난번 모임 이후로 각자가 지은 식구를 읊으라고 서로 권했다. 그리고 예를 갖추어 서로 순서를 사양한 끝에 결국 제일 연장자가 먼저 나섰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그토록 왜소하고 나이든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암송을 시작했다. 밤이면 여우로 둔갑하는 절세 미인에 관한 시였다. 미인의 남편이 들뜬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만 눈을 떠보면 손과 뺨에 작은 손톱 자국이 나 있고 베개 옆자리는 비어 있더라는 내용이었다. 소나무 숲에서의 비탄과 죽음을 노래한 시인은 가장 젊은 선비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노인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꿈꾸고 젊은이들은 우울함과 비극적 운명을 노래한다는 사실이 확연해졌다. 그녀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외적들과 나라 안의 갈등이 맞물려 도탄에 빠진 현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젊은이건 노인이건 간에 이 사람들은 비록 학식은 높지만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고 과거의 역사가 자신들을 구할 수 없으며 백성들을 구하러 자신들이 떨쳐 일어서지 않으면 자신들의 앞날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의 국모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어째서 호통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려고. 국모인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식구와 몽상의 안개 속에서 살고 있더란 말이냐. 눈을 떠라. 이 사람들아, 늙은이고 젊은이고 너희들 모두 어린애로다. 내가 언제까지 어미 노릇을 해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참았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입을 다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전은 엄지 손톱을 깨물며 억지로 침묵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선비의 안악이 자신을 깨워 문 앞에 여인이 대령에 있사옵니다 라고 속삭일 때까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일하는 신중을 기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대원군이 위해를 가해 올 경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지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친에게 자신이 병에 걸렸으나 의원들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그게 전염병이 아니라고 밝혀지기 전에는 부친 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자식된 도리일 것 같다는 전가를 보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인이 부친과 그의 집을 오가며 매일같이 소식을 전했다. 그의 부친 또한 신중한 사람이었다. 부친은 위장이 조금 달이 나서 문밖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노인도 물론 아들이 육신의 병을 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씨 문종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시국이었던 것이다. 이라는 왕비의 황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번 거사에서 그의 수족 역할을 한 사람은 아들의 선생이었다. 이라는 집안 식구들이 다 잠든 어느 날 저녁 그를 내실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뒤탈을 염려하여 계획의 전모는 설명하지 않은 채 믿을 수 있는 고가 몇 명을 불러오라고 시켰다. 대신들은 한꺼번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하는 식으로 서로 연락망을 형성하며 하나씩 모여들었다. 연락은 언제나 선생이 맡았다. 날 믿어줘야 하네. 난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는 걸세. 이란이 선생에게 말했다. 중전마마의 황궁을 도모하시는 겁니까? 세월이 변해싸웁니다. 선생이 말하자 이란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갸름하고 젊었으며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다. 그러나 맑은 눈만은 빛을 나고 있었다. 이란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영원한 것은 없다네. 중전마마도 황궁하면 바뀌셔야 하네. 대감께서 변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한 저는 대감을 믿겠사옵니다. 이란 선생은 이란이 건네준 편지들을 집어들고 심부름길에 나섰다. 첫 단계는 자명했다. 대원군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추방하여 바다 건너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러자면 그의 적국으로 보내야 한다. 그의 적은 누구인가? 바로 청나라와 서태후였다. 이라는 대원군을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또 다른 이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면 민심이 왕비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단 대원군을 제거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선비의 집에 여원을 보내 왕비를 황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순이가
꽃밭을 가꾸며 하녀들을 감독하는 가운데 이라는 조용히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그는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를 주의하는 데는 타고난 수완이 있었다. 그는 동료 대신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면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의견을 묻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곤 했다. 그러면 동료 대신들은 이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쫓아 행동에 옮겼다. 동료들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난폭한 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란은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청나라와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어느 날 그의 집에서 열린 비밀회의 자리에서 그가 말했다. 이후 청나라는 언제나 우리를 도울 태세가 돼 있어. 그러니 일본에 대한 청나라의 적대감을 이용해서 우리의 무기로 삼도록 합시다. 이란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늦봄의 어느 날이었다. 열려있는 문 밖에 감나무에 피어있는 노란 감꽃 사이로 벌들이 윙윙거리며 모여드는 소리를 통해 벌집이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벌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새 삶을 꾸미고 있었다. 그것은 이란이 동포를 위해 도모하는 거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는 손뼉을 쳐서 하인을 불러 분부했다. 마당 새도록 벌들이 분봉을 한다고 이르고 감나무 가지에 몰려있는 벌떼를 새 벌집에 받으라고 해라. 꿀을 딸 수 있도록. 하인이 물러가자 일하는 벌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문을 닫은 뒤 다시 방석에 앉았다. 길조요. 벌떼를 꿰 수만 있으면 앞으로 꿀을 얻게 될 테니까 그가 손님들에게 말했다. 일행은 점잖게 웃었다. 손님들은 하얀 도포를 입고 빙 둘러 앉아 있었다. 상투를 틀어 얹은 검은 머리 밑으로 온화한 얼굴들이 드러났다. 이라는 말을 계속했다. 청나라에 조선 주둔 병력을 보강하라고 정합시다. 새 병력이 들어오면 대원군의 비호 아래 나날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일본을 제압할 수 있을게요. 청나라가 어떻게 내정의 질서를 바로잡는단 말이외까? 신식 문물과 서양 학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학자가 물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란이 대꾸했다. 한 가지라니? 대원군을 제거하는 거 말이외다. 대원군을 청나라로 데리고 가서 가두는 거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다 가둬두는 거지요. 그는 손님들의 놀란 얼굴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이 간단하고도 대담한 거사 계획을 듣고 사람들은 경악해 마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이란의 말을 생각해 보고 있었다. 이란은 그들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미심쩍은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떠오르더니 종래는 찬성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대원군을 제거하고 민비를 황궁시켜 평온을 되찾자는 일념뿐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내정의 갈등을 종식하고 개혁 정책의 수립과 그 실행 방도를 강구할 여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찬성하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라오. 이련이 말했다. 사람들은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란이 잔을 들어 차를 비웠다. 손님들도 일제히 뒤를 따랐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할 생각이시오? 모두 잔을 내려놓은 뒤 누군가 물었다. 사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오. 이란이 대답했다. 끝.